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여기 안 봐도 되죠? 네네. 그냥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는 네. 거죠. 저희가 아트 컬렉터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릴레이 아트 컬렉터 인터뷰에 이제 우리 안용대 선생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일단은 네.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도 많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네. 제 유튜브에서 선생님에 대해 소개. 어쨌든 그 유튜브에 초대해서 영광입니다. 네. 드문 일인데 어쨌든 제가 아마 그 아는 분도 있고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고요. 저는 건축 작업을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가건축이라는 사무실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때문에 이제 오신 거니까 어쨌든 그림을 좋아하는 건축가 뭐 이런 정도가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항상 그렇지만 항상 넥스 프로젝트가 최고의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했던 완공된 프로젝트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도 아실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연하랑이라고요. 달맞이에 있는 조연하랑을 제가 증축하는 일을 제가 했고 아마 그 재개관전으로 2배 선생님 전시가 있었으니까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네. 아마 가장 최근에 인게 조연하랑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구독자님들이 알만한 프로젝트들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이미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올 1월에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요. 네, 울산시립미술관이 아마 또 여기 그 애도 가시는 구독자분이 아마 아실 그 정도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해 주세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또 부산에. 부산에 저는 이제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 특정한 부분을 많이 했는데 주로 그 프로젝트가 이제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전문 병원을 이제 제가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도 한 것 같고, 지금 뭐 이게 부산에 이제 알만한 분들이 이게 뭐라고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병원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최근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 서울의 마곡지구에 디자인해서 사옥이 있어요. 그 회사의 사옥 한 게 조금 기억이 남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조윤영 컬렉터님이 다음 컬렉터를 안용대 선생님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컬렉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기간이나 혹은 어떠한 작은 사건으로 인해 컬렉팅을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네. 우연이라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필연이었다? 우연이 아니라 네, 필연이었다. 필연이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건축 사무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데가 현대건설 본사 옆에 있는 그 공간 건축이라는 사무실에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 지금은 아라리오로 쓰고 있죠. 상당히 유명한. 예. 거기 이제 제가 07기로 들어갔는데 서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죠? 그럼요. 예. 이제 공간 건축 지하에 보면 소극장이 있고 공간 화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랑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가 원래 이제 김수건이라는 아주 탁월한 건축가가 사무실인데 이제 문화적인 걸 사랑해가지고 소극장도 두고 뭐 갤러리도 두고 이런 그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지라는 또 종합 잡지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입사할 때는 이제 갤러리가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라서 뭐 그림을 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두 번째 이렇게 간 사무실이 1호제라는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승효상이라는 건축가 분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인데 거기는 대학로에 있었어요. 지금 샘트사 지금 모르겠죠 있죠. 그때 샘트사가 있던 대학로에 있는 건물에 근무를 하면서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뭘 할 게 없으니까 갤러리도 들어가 보고 미술관도 들어가 보고 이러면서 미술에 대한 그 느낌 정도 뭐 이런 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컬렉션이라고 하긴 뭐한데 하여튼 91년도 정도에
제가 한 달 월급을 들어서 그림을 산 적이 있습니다. 91년도. 예. 그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첫 컬렉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컬렉팅. 뭐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샀는데 그럼 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한 달 월급을 통해 샀지만 근데 지금 뭐 그 그림은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선생님이 여쭤봐도 되나? 나이가 31세? 아 30대 초반부터 컬렉팅을 31세? 뭐 정도 됐겠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컬렉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네. 처음으로 그림을 사보신 후원한 거죠, 정확하게. 후원을 했고 후원. 예, 후원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부산 와서 개업한 해가 몇 해냐면 96년도 1996년도에 부산 와서 개업을 하면서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설계했을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가 선물했어요. 그림을. 근데 주로 이제 부산에 있는 젊은 작가들이나 그렇게 제가 비용적으로 부담 가지 않는 분들의 그림을 선물을 했고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약간 중독이 들잖아요. 써 있으면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제 행편도 좀 나아지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8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뭔가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제 제대로 중독이 된 거죠. 선물용으로 사다가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걸 느끼게 됐던 거고요. 최초에 아마 그 선물용으로 샀던 게 제가 부산에 있는 작가분 2점을 사가지고 선물하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2점을 샀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점을 다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걸어놨어요. 걸어놨다가 이제 한 작품이 저희 집 벽지하고 별로 안 어울려가지고 그 그림을 선물했어요. 한 점은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쪽은 최초의 컬렉션은 그 오히려 작가님 이름이 그 부산을 지금 작고하셨고요. 네. 박댕재라고 주로 산동네 이렇게 풍경을 많이 따뜻하게 그려내는 그런 작가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면 뭐 기왕에 할 거 본격적으로 다시 뭐 해서 시작한 게 2008년도였고 그때 작업이 이완 선생님 그 수채화를 제가 수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본격적인 컬렉션의 1호는 이완 선생님. 네. 여기 적혀 있어요. 2008년. 네. 딱 정확하게. 보통 그래도 이제 컬렉팅을 하다 보면 내가 컬렉팅한 작품들 사이에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에 공통점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질문을 받으면서도 생각해봤고 그 중에도 내 테마는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컬렉션의 자존심이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공부도 너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제 일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서 사람이라서 그림 공부, 뭐 미술 공부를 너무 못 하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는 조금 하고 포기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렉션을 이렇게 방향을 쭉 살펴보는 이렇게 계기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그 개념 미술이 아니고요 개념적인 작업들을 제가 컬렉션 한 것 같아요. 좀 담백하고 뭔가를 좀 사물을 단순화시키고 쉽게 전달하고 하는 뭐 이런 작업을 제가 선호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농담처럼 하는 거 있죠. 좋은 작품이지 뭐 좋은 작품 컬렉션하면 되지 뭐 그렇긴 한데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까 제 하는 일하고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단순하게 표출하는 것이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작품도 이따가 제가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 왔을 때 설계 사무실에 왔을 때 작품이 확 튀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도 있었네 저기도 있었네 그래서
숨겨져 있으면서도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과하지 않고 그런 작품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완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08년에 이완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으로 컬렉팅하면서 좀 그래도 이것이 나의 첫 컬렉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컬렉팅과의 또 관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게 인연이었는지 어쨌든 부산시립미술관의 부설로 네. 이완 스페이스, 이완 공간을 이제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 설계자로 제가 이제 선택이 되고 선생님하고 이제 물론 기본 계획 설계는 이완 선생님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건축이 지어지고 작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공간의 일부분으로 작품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건축적으로 잘 옮겨줄까라는 저는 협력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자로 제가 되게 선정되게 되면서 아마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완 선생님 공간을 설계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미술관에 응모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설계 그 공간이 지어지는 설계한 동안도 마찬가지고 공간이 지어지는 동안에도 일주일 동안 와서 작업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설치 작업이니까 일주일 정도 작업하시면은 그 아침 식사부터 해서 제가 일주일 거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텔에 가서 식사 같이 하고 빚값에서 작업장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 사무실은 팽개쳐놓고 그 현장에 제가 일주일 조력자로서 일주일 정도 같이 어시스트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저야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서 제가 아마 미술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전달받은 것 같고 그런 연유로 제가 울산시립미술관에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응모, 현상 설계에 응모하게 되고 그게 제가 당선이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다 점처럼 연결돼서 좀 진행되는 네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인연이 제 건축적 어떤 어떤 실적 뭐 하여튼 제 작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는 건축 작업의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행정적인 측면까지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진짜 인연이네요. 네. 필연 같은 진짜 재밌네요. 선생님이랑 저희가 그 인터뷰하기 전에 저희는 이 컨텐츠의 특징이 MBTI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네. 모두가 MBTI를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INFP인데 선생님을 해봤더니 ISTP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ISTP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면이 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집중력과 몰입감이 뛰어나다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혹시 컬렉팅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약간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집중력과 몰입감이 뛰어나신가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게 있는데 참 잘 맞구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무심한 게 있어요. 무심? 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잘 못해요. 멀티태스킹보다 안 돼요.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남을 아주 깊이 있게 배려한다든지 그런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적이기도 한데 자유롭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있네요. 특정 분야에 집중력과 몰입감,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컬렉션하고 연계시킨다면은 이게 제 어떤 성향하고 이게 컬렉션하고 딱 같지는 않아요. 네,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컬렉션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또 바쁘시고 네네. 또 건축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컬렉션 한 것처럼 좋은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이미 선생님이 일을 하시면서 다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하는 일이 다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이완 선생님과의 그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공부고, 그죠? 작가님과 함께.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컬렉터로서의 또 다른
전체를 보는 공부고. 근데 이제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시는지 주변에 누구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모든 일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컬렉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서 학습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정보를 받고 또 어느 화랑을 통해서 또 막상 기회가 닿았지만 어떤 작품을 사느냐 너무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작가들 다 공부할 시간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아주 좋은 조력자를 두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컬렉션 자체도 굉장히 제한된 그런 갤러리스 통해서만 이렇게 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원래 알고 계시던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소영생 같은 분을 제가 미리 만났으면 훨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방금 전에 이 질문을 혹시 컬렉팅하는 스타일이 혼자서 주로 하는 편인지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두가 다 혼자 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남편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 결정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것도 되게 거만한 생각이었다. 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작품이 나왔어요 라고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 거잖아요. 어떠한 누군가가. 그렇죠. 그래서 결정은 혼자 하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오고 가는 모든 리스트와 전시를 오늘도 저희가 어떤 전시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전시가 연장됐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전화해봤더니 연장됐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즉 생각보다 컬렉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은 혼자 느끼지만 관계나 정보는 함께 얻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은 혼자 내죠. 맞아요. 돈은 혼자 낸다. 옛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던데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와 정말 작가는 많고 살 것도 많구나. 맞아요. 돈이 돈은 항상 모자라지만. 맞아요. 그렇다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 혼자라는 거는 언제든지 취향도 바뀔 수 있고 학습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그건 바뀌기 나름인데 자기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나? 그 생각은 제가 많이 해요. 왜냐면 그냥 딱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오르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분명히 그건 있어요. 그거 없다고 절대 말을 못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저 작가가 유명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유명해졌다고 하면 더 눈여겨보게 되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맞아요. 근데 뭐 가격이 뚝 떨어지면 막 미워 보여요. 보기도 싫어요. 그건 분명히 누구나 가지는 속성이 있어서 절대 그거를 한쪽 부분으로 저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취향이라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돼야지 취향도 바뀌기도, 공부가 되면 취향이 바뀌기도 해요. 가격이 오르면 취향도 바뀌고. 진짜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계가 있고 항상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아이디어도 얻고 정보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느 작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 그 작가를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부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보를 받으면 그 작가 공부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죠. 네, 리서치 탁 다 해요. 뭐 여러 레코드 들어가고 그리고 갤러리 들어가고 뭐 또 이 작품이 100이라는 그 그레이드 중에서 어느 정도 그 레벨에 있는지 뭐 60% 상위 10%인지 뭐 9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또 어땠고 요즘 건 어떤가 이런 것들. 그리고 컬렉션의 자존심이잖아요. 좋은 그 대표작을 가지고 있는 건 자존심이니까 그 공부가 안 되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맞아요. 그래서 저한 결정을 위해서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결정은 제가 하죠. 그 누가 하게 해주겠습니까? 맞아요. 돈도 제가 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루 동안 거의 안 자고 밤새 뒤지잖아요. 예전 전시부터 지금까지.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한 작품 한 작품 또 자세히 이따가 선생님께 여쭤보겠지만, 그래도 내가 컬렉팅한 작가 중에 좀 대표적으로 작가 또 선생님이 작가 공부를 미리 다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5명만 좀 대표 작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 저도 소장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서용선 작가님. 서용선 작가님은 어떤 작가님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5 작가 정도를 셀렉해달라 해서 네. 제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작가를 컬렉션을 했지만 그 중에 5 작가를 한다는 거는 또 여러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미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가격으로 가격이 이게 일단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것 자체 좀 배제를 했어요. 제가. 네네네. 가격이 올랐다? 뭐 핫하다. 남들 다 가지고 있다? 뭐 혹은 아니 남들 다 가지고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 남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한 좀 뺐고요. 그래서 5 작가를 선택할 때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택이죠. 저로서는. 네, 선택. 네, 선택할 때 가능한 가격이 뭐 적정한 가격 또는 뭐 안 올라도 상관없다 혹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작가는 내로서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제 그 컬렉션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어떤 동양권, 그리고 유럽 작가, 뭐 미국 작가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일을 일단 한 분씩 하고 그 유럽 작가 2분 이렇게 제가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오래전에 제가 컬렉션 했던 건데 가지고 있는 작업은 이제 그 자화상 같은 그 인물상이고요. 좀 하여튼 제가 묘한 느낌이 있었고 뭐 서영쌤 뭐 다들 잘 아시니까 안내가 혹은 이게 설명이 필요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어떤 소나무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어떤 역사적인 역사화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 그 역사적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아마 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스토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개인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를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그 도시 어떤 풍경, 도시 공간 속에 어떤 사람의 어떤 갈등들, 소외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극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 화면 구성, 단단한 화면 구성도 있지만 색상과 거친 질감들 뭐 이런 것들로 제가 표현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분히 건축적 느낌들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에서 저 서영 선생님 작업을 제가 하나 골랐고요. 물론 뭐 제가 이게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하철역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대로 끌어와서 연결시키는 작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건축적이라는 생각 못 하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 속에 네. 사람이 어떤 실존에 대한 네. 걸 어떤 그 미술적인 도구를 써서 저는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도시 건축에서 건축가들이나 도시 계획가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제 유튜브에 서영 선생님 작업실 간 것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완전 무뚝뚝하신데 은근히 재밌으신 마초 스타일.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왕루엔 작가님. 이제 중국 작가고요. 네네.
되게 이제 제 다섯 작가들은 연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컬렉션 한다는 거는 저는 가난한 동시들을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저보다 다 선배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연배 있는 작가를 좀 하고, 또 젊은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작가 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루행 같은 경우에는 그 승승화해라고요. 어떤 중국 현대 미술의 흐름을 만든 어떤 그 집단이죠. 근데 이 집단은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는 비학원파랍니다. 비학원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중국 어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중국 전통화된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현대 미술의 한 장르를 낸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북경 따산스 취급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촌장이라는 황루이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고드신이나 마더성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도상들이 아마 시계 작업일 거예요. 이게 큰 시계, 국기로 된 시계 작업인데, 이제 우리나라를, 아니 그건 중국이겠죠. 중국을 둘러싼 6개 나라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분 작업 중에서 그런 시계 작업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기물이나 어떤 오브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나, 자전거, 시계도 있고, 그죠? 주사기, 권총도 많아요. 권총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사목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오브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것인데 동시에 뒤틀어보는 일상을 벗어나는 개념화시키는 오브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브제 자체를 뒤틀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 때문에 이번 작업을 제가 가지고 있고. 조각이 있으신 거죠? 조각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북경에 제가 오프닝 할 때 갔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호텔인데 파커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백화점 입구에 갤러리가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는 큰 조각들이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가는 사람도 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기도 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앞으로 가는 것도 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기도 하고, 아까 네가 구분이 없는 그런 자전거,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보통 한 작가가 죽으면 한 점만 있지 않으시고 여러 점 있으신가 봐요. 여러 점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제가 다양하게 못하니까 몰입을 한 작가의 몰입을 이거를 올빵이라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저 작가. 사실 저희가 잠깐 쉬었는데 쉬는 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녹음기를 켜지 않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인터뷰 중 가장 열정적으로 한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도록도 꺼내주시고 저희 다 모여가지고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아트 컬렉터 인터뷰의 거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모든 작가가 좋지만 되게 선생님하고 닮은 작가 같아요. 일도, 그다음에 어떤 뭐 맥락도, 가치관도. 그래서 저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 가장 많이 있으신 이 선생님 사무실이잖아요. 여기. 네네. 하루에 여기 제일 오래 계시지 않나요? 거의 사무실에서 제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내고 있고요. 네. 물론 저희 직원들 방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만 네. 아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왠지 좀 손해보는 기분이 그 가마타 타다시 가마타라는 작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아마 건축적인 성향의 작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공간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참여 미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의 창작이긴 하지만 사회적 산물로서 이 작업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지역 주민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네. 미술 작업이지만 건축가의 도움이 없이는 되기 힘든 작업인데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피스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미술가의 어떤 구상과 지휘하에 여러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개입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느 나라에 있었다 그랬죠? 스위스? 스위스 유스타 지방이라는 곳에 어떤 공원에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장면이 있고 이걸 위에서 본 거죠 지금? 그렇죠.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이에요. 여기 호수고 호수 이 지점과 저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건축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네네. 근데 지역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면서 어떤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들 뭐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 폐목들이죠. 네. 그래서 뭐 새로운 목재 뭐 어떤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고기 상자를 특징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근데 고기 상자라는 것이 고기를 담았던 상자니까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나무로 만들었는데 대구 미술관에서 할 때는 대구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는 사과 상자였어가지고 근데 그 사과 상자는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사과 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든 사과 상자가 아니고 이미 거기 시간과 또 사람의 노력들 생산자 이름까지 적혀 있는 금방 보면은 진짜 사과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작업을 그런 도구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빈민가 지역, 뭐 브라질에 있는 빈민가 지역에서 작업한다 이런 작업도 본 적이 있고 제가 또 그 작품 하나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떠한 자재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꼭 나무만 쓰는 건 아니고 철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브라질 빈민가에 살 때는 그 지역의 빈민들인데 뭐 대개 또 뭐 조금 이제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또 어떤 죄수들을 또 이렇게 참여시키기도 하고 해서 정신적인 치료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개입되는 뭐 다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에는 약간의 어떤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일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지역이 뭐 이렇게 정말로 언제든지 떠나고 싶고 형편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가의 손을 거치고 자기들이 참여함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고 새로운 작품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맛보게 하고 정신적인 위로가 되는 미술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는 그런 작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창작이잖아요. 창작이라는 것이 사회적 산물로서 가장 적절한 작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작가를 2018년인가 7년인가에 그 선생님을 추천해준 조윤영 선생님하고 이미림 선생님이 아트부산에 이 작가 전시가 폐허에 있었어요. 근데 폐허에서 보여주기에는 이 작가 너무 거대한 작가인데 그 당시에 폐허에 설치됐을 때 저는 추상 작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구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추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스토리는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지만 작업이 또 새롭게 보이는 면도 있고, 근데 또 추상적으로 봐도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좋은 작가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작가가 좋아서 그래도 여러 점 아까 전에 저희가 그랬는데 선생님은 한 작가를 좋아하면 몰빵하는 스타일. 뭐 아니면 뭐 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뭐 7점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뭐예요, 선생님? 부산의 비교적 젊은 작가인데 멋있어요. 정혜련이라는 작가고요. 정혜련? 예, 그 영문으로 지금 이름을 활동명을 바꿨는데 JHR이라고 영문 이름을 쓰고 있고 주로 이 작가도 공간 드로잉을 해가지고요. 나무를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각을 가지고 공간을 드로잉하는 작가예요. 네, 그런 작업이고, 그다음 이제 그 LED나 이런 거 빗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최근 작업은 컴퓨터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은 이제 부산과
제주를 각각을 이렇게 해놨고 지도를 그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어떤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작품이 두 번째 설명했던 그 중국 작가. 예, 왕맨이라는 작가고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개념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형으로 이렇게 이미지화시킨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라몰라 작업이 있거든요, 벽에. 선생님이 또 베라몰라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수영쌤 블로그에 찾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한때 만프레드 모어라던가 베라몰라라던가 이런 컴퓨터 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연산작용으로 드로잉을 했던 작가들을 좀 찾다가 저희 사촌 동생도 이제 고준환 컬렉터, 그 곡물 트레이딩 하는 그 예전에 인터뷰했던 그분도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또 신기한 게 선생님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컬렉터 인터뷰 하다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겹치는데 전혀 다른 직업이나 계기로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왜 좋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베라몰라 컬렉터가 있으면 격하게 환영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었어요. 환영을 받는 기분이. 네,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이 작가가 사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가 이제 소속하면서 그룹점 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모르는. 이게 이제 베라몰라 이렇게 기록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컴퓨터 에이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컴퓨터 도움 이전부터 맞아요. 이미 이런 선적인 작업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면 그거예요. 컴퓨터보다 앞서 미리 정해진 구성 규칙에 따라 다채로운 추상적인 기하학 작품을 만들어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렇게 했고 베라몰라 그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은 정사각형, 삼각형, 선입니다. 나는 나인에 미치 있습니다. 몇 년생이죠? 20몇 년생이죠? 1924년생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에테라드나보다도 더 할머니, 호사마요이보다도 더. 근데 아직 살아계시지 않나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보증서에 사인하는 장면을 찍은 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건강하세요. 와. 그래서 활동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우리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의 설계 작업은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이거든요. 선과 면의 작업인데 이 작업도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라 작업도 역시 몰빵으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고 아마 어떤 사적인 의미가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건축적인 부분에서 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네,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약간 비닐처럼 돼 있어요. 네, 그게 약간 그런 게 페인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약간 있고 네. 얘는 이제 그 근대 미술가들 오마주한 작업이래요. 작업이.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장미의 윗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한 장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연산작용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성준 쌤이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 많이 모르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베라몰라를 떨어뜨린 거예요? 어머! 그러면 이제 나가서 한 점씩 그 파브르